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도남마 이현우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만 2년이 됐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이제 3년 차에는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3년 차의 저지입니다. 과거 정부들도 지금 3년 차의 측근 비리 대파 갈등으로 추락했습니다. 비서실장 한 명 정하는데 몇 달씩 걸리는 정부가 3년 차의 덫 극복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모저모 짚어볼 문제가 많습니다. 세 분 먼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짚어볼 게 많은데 예. 첫 번째 이슈 한번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시죠. 굉장히 황당한 장면입니다. 울긴 왜 울어요? 울긴 왜 옵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아이고. 저 진심입니까? 저 눈물이? 그게 보면 뭔지 모르겠어요. 보면 우윤근 원내대표하고 이완구 총재하고 사실은 원내대표로서 두 분이 박영선 원내대표 후임으로 우윤근 원내대표가 선출되었고 마지막 보면 세월호 관련 등등 하다가 두 분이 사실 짜장면도 먹으면서 같이 의논도 했고 사실 그렇게 한 100일 정도 서로 치고받으면요. 미운정, 고운정 다 생기긴 해요. 한번 들어보고 예. 제가 너무 황당한 해서 질문 드릴 게 많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를 쳐다보는 그 애처로운 눈초리에 제가 아주 가슴이 뭉클뭉클해서 역시 정말 참 인품이 훌륭한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총리 제가 잘 도와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우리 대표님이 우시네. 저한테는 뭐 지금도 총리보다는 이 방에서 늘 같이 대화를 했던 저희 훌륭한 여당의 파트너였다. 뭐 저희들도 참 저 두 분이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한 명은 국무총리 후보자고 네. 한 명은 총리를 낙마시키는데 집중하던 의원들의 야당의 사령탑입니다. 그런데 우윤근 원내대표는 제가 봐도 사령탑으로서 그렇게 막 칼 휘두르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보면은 우윤근 원내대표는 조금 그래도 부드러웠던 것 같고.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등원해서 표결을 하자고 주장해서 밀어붙인 사람이 우윤근 원내대표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왜냐면 저 문재인 대표하고 관계가 좀 묘한 게 있어요. 왜냐니까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좌고 우면한 측면이 있어요, 막판에. 근데 그 당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표 출범하자마자 물론 원내 전략은 우윤근 원내대표의 몫이지만은 거기서 뭐 보이콧을 한다던가 또 참석만 하고 뭐 뒤에 기권한다던가 모양 안 좋다. 근데 그 부분에서 우윤근 원내대표 사실 참석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표결하면은 이완구 원내대표 되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국민 한 사람으로서 진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둘이서 서로 이렇게 앙숙처럼 보이면서 싸우던 분이 이렇게 우리는 서로 존경한다라고 하면 그 전에 그러면 짜고 친 건지 거짓이었는지 그리고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헌법기관이면 저렇게 그러면 당의 입장과 반대되더라도 총리 임명 동의안에 가표를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요. 하도 이 국회의원들이 서로 치고받고 공방전을 벌이고 때로는 주먹 다툼까지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다가 같이 부둥켜 안고 여야의 어떤 전직, 한 분은 전직, 한 분은 현직 원내사령탑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모습 너무 생경했을 겁니다. 예. 이런 모습 저도 처음인데요. 일단 이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 굉장히 강점이 많은 분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 평가가 굉장히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때도 문재인 캠프의 가장 핵심 당직을 맡았었습니다만 친노라고 분류되기보다는 친노에 가깝지만 개파색이 대체적으로 옅다. 이런 평가도 받았고요. 또 어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어떤 그 원로들을 지역구에 초청해서 또 이렇게 그 모임도 갖고 있고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또 우윤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원내 수석 부대표로 원래 발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에 그 당시 이완구 원내대표와 같이 출범을 했는데 예.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중도에 사퇴하면서 원내 수석 부대표에서 원내대표로 일종의 승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완구 원내대표하고는 호흡을 맞춰왔던 사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재인 대표가 느닷없이 이완구 총리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가 이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 갈 곳을 이 방향타를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처음 예. 듣는 얘기도 하고 근데 당혹스러운 모습이 그렇죠. 역력했었죠. 광주에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죠. 네. 하나만 더 짚어보고 넘어가죠. 우윤근 대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뭐 훌륭하시고 아주 뭐 또 야당 파트너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당론에 상관없이 헌법기관인데 본인이 정말 존경하고 훌륭하신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당에 반대되게 크로스 표결에 크로스 보팅 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죠. 지금 300명 국회의원들이 사실 보면 이번 같은 경우도 뭐 강제적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은 어쨌든 내용으로 권- 보면 뭐 권고적 당론 정도. 부표를 던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런 거죠. 지금 이건 같은 게 인사에 관한 거기 때문에 예. 무기명 비밀 투표라 사실 누가 찬성해 누가 반대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근데 저는 모르니까. 아까 저 우는 장면을 보면서 조금 이게 괜히 제가 좀 너무 과하게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게 혹여 자기적으로 연출된 장면이라면 하도 싸우는 것만 보다가 저걸 보니까 아니 그건 거짓말 같이 아니고요. 보이는데. 이완구 총리가 원래부터 이분이 4차원이다, 능수능란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보면 그런 말 그런 있습니다. 그런 예, 말들이 예, 많이 예. 있었는데 저게 조금 좀 너무 나가신 거예요. 예, 근데 예. 지금 그 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본인이 장관들에 대해서 해임 권익권이라든지 어떤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 강한 총리로서의 역할을 다 잡아가겠다, 그쪽에서는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예. 야당 쪽을 만나서는 또 눈물 짓는 모습을 보여서 저게 가령 우리가 이제 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초창기에 보면 어떤 의혹 제기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보면 자기적인 너무 것 같긴 하네요. 자기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김경진 변호사님께서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아니 뭐 의혹까지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 말씀해 주십시오. 정답 에스트로겐입니다. 남 남자도 보면 40 넘고 50 되면 여성 여성 호르몬?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예. 실제 보면 국제시장 보면서 펑펑 울었던 50대, 60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께서도 거기도 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이게 65세잖아요. 근데 예. 원래 실제는 나이가 2살 호적상 보다 원래 나이 2살 더 많거든요. 67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보면 우윤근 원내대표가 저렇게 보면 참 듣기에 따라 따뜻한 말씀을 하니까 보면 눈물이 핑 돌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저는요, 이번에 이완구 총리가 눈물을 보인 적이 사실 청문회 정국에서 굉장히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재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추궁했을 때 출근길에도 아들의 어떤 그렇습니다. 군 면제받은 사연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참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신을 좀 믿어달라 이런 결백을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1야당, 그러니까 이완구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고 별렀던 이 원내대표, 예. 상대당의 원내대표를 보면서 뭔가 울컥했을 것 같고요. 또 우윤근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작년 5월부터 함께 짜장면도 먹고 함께 밤샘도 하고 예. 이랬던 분인데 또 이 뭐 어떤 공교롭게도 그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좀 감성의 어떤 울컥했겠죠. 둘 다 울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JP께서 지금 갑자기 또 JP 잠깐 갔습니다만은 예. 김종필 전 총리께서도 어제 그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정치가 너무 삭막하다. 우리 때는 뭐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서 국회 손질법 없애야 돼요. 이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맞죠? 예전 보면은 저희가 국회에서 보조할 때도 보면 의원들이 겉으로는 치고받고 심지어는 뭐 톱으로 썰고 난리가 나지만 또 저녁 때 가서 대포 한 잔씩들 하면서 또 지난 이야기 사석에는 보통 형아우합니다. 예.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아무튼지 뭐 여기는 연출설, 여기는 여성 호르몬설, 에스트로겐설, 당연한. 미풍양속설, 정치권의 미풍양속. 예. 다만 이제 제가 16대 국회 때부터 정치부 기자를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정말 상임위에서 아주 날석에 공방을 하더라도 일단 정회가 되면 형 왜 그래? 이러면서 같이 악수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김종필 전 총리도 그런 걸 얘기했고요. 그런데 지금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의원 개개인의 어떤 이른바 스펙이라고 하죠. 예. 굉장히 경력도 화려해지고 했지만 이게 같은 당 안에서도 이게 같은 당의 의원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가팔라졌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오늘 저렇게 상대 당의 어떤 두 분의
흘리는 눈물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밖에 예. 없는 지금 예. 정치권이 그만큼 강팔라졌습니다. 아, 강팍해졌다. 하여튼 짜장면설, 여기는 조작설, 에스트로겐설.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설. 짧게 한마디. 예, 짧게. 예전에 조순영 우리 칠선 의원 조순영 의원 있죠, 미스터 쓴소리. 네. 예. 그 선친이 바로 조병옥 박사십니다. 예. 야당 대표할 때 어디에 가서 이른바 정치자금 탔었는 줄 아세요? 그건 뭐 기록에 나옵니다. 돈이 떨어지면 하고 만송하고 이기붕 국회 부의장 찾아갑니다. 그러면 만송이 알아서 자존심 안 상하겠다 준비를 해놓고 야당이 여당의 여권의 실세. 2인자를 찾아가면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러면 만송도 못 이기는 척하고 갖다 주면 유석도 못 이기는 척 갖고 와서 조병옥 박사가. 문제는 그걸 집에 한 푼도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아. 그걸 당사로 그대로 들고 가서 당에서 쫙 뿌리고 개인적으로는 쓰지 않았다. 한 푼도 안 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유석 조병옥 선생이 그 위대한 야당 훌륭하신 지도자로 분입니다. 남는 거예요. 자, 총리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뭐 울든지 어찌든지 총리는 해결이 돼서 에스트로겐이거나 음모거나 예, 부담속이거나 하여튼 우리 그래서- 국회가 좀 이렇게 감성이 살아나는 그런 예. 국회로 좀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감성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렇게 또 뭐 장관들 군기도 잡고 했는데 비서실장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물어보니까 뭐 더 늦어진다는 설도 있는데 주제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보시죠. 저 나와 있습니다. 차기 비서실장 대통령도 모른다. 맞습니까? 지금 대통령 마음을 아는 청와대 참모가 있나요? 모든 걸 지금 대통령 혼자서 이 고심하고 결단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참모들도 모르고 또 대통령 본인도 모를 수 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본인도 모를 수 예. 있다. 그래서 예. 최근 얘기만 한번 보면 워낙 많이 돌아왔는데 최근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무협회 회장, 네. 전 부총리죠. 총리입니다. 전 총리. 네. 본인이 고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전북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각종 요직을 거쳤죠. 그래서 어떤 이 탕평 인사 차원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발탁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이 한덕수 전 부총리가 급부상을 했다는 소식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여권의 한 핵심 인사가 한덕수 전 부총리를 실제 만나봤더니 제안이 왔는데 고사한 것 같은 예.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고사를 하는 게 이분이 관료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인이 관료고 뭐 최고위직까지 갔는데 굳이 권력의 중간에 가서 본인이 상처받기 싫다는 겁니까? 이런 분들이 보통 어떤 심정입니까? 저 같으면 시켜주면 좋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제 한덕수 전 부총리 문제에 대해서 그 지금의 야권, 그러니까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가 그 내각에 있었을 때 여당이었던 분들이죠. 그분들은 이 경제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총리까지 간다면 총리를 했습니다. 국자를 떼고 총리까지 했습니다. 예. 총리를 좀 일차적 목표로 하지 않겠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상식선 아니냐. 그런데 그런 분에게 오히려 대통령 비서실장을 권유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런 예.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니 뭐 본인 고사할 수도 있고 이 얘기는 왜 나옵니까? 저희가 보면 이주영 의원이 또 뭐 친박이 있기도 하고 등등 해서 이번에 원내대표가 다 대결했다가 청와대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시기를 굉장히 학수고대했겠죠. 예. 유승민 의원이 2월 2일 날 원내대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주영 전 장관에게는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뭔가 좀 뭐 채무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좀 해줘야겠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이주영 장관을 갖다 비서실장으로 차출했을 경우에는 마산 합포든가요? 마산이죠. 마산이죠. 예. 마산에서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직을 만들어야 의원이 됩니다. 장관에 입각하면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그렇죠. 일반 공직에 가면 의원직을 그만둬야 됩니다. 물론 딱 명문으로 예.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이 의원을 갖다 겸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 다만 그러나 우리 법에 보면은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청와대 수석 이상 중에서 딱 한 번 수석하고 의원을 갖다 겸한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좀 헌정사상 박철원 당시 청와대 정책보좌관이 비례대표 전국구 의원을 겸했을 뿐이고 예. 나머지는 이주영 장관이 만약에 비서실장으로 간다면은 빠질 떼야 돼요.
그러면 지금 1년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이 보궐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럽다.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러면 저게 이주연 의원 같은 경우 그럼 다음 총선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못하죠. 네. 그분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박근혜 정부하고 어떻게 보면 문명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역할이 주어질 수도 있는데 본인은 사실은 정치인으로 더 성장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바란다고 하더라도 이주영 의원이 과연 바랄 것인지. 근데 저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주영 의원을 고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정된 정책 조정 이제 수석을 통해서 정책 문제는 이제 정책 조정 수석에게 맡기고 비서실장은 여야 두루두루 아우를 수 있는 또 국민들에게 어떤 국민 통합적 기능을 맡긴다고 했을 때는 이주영 의원이 적임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주영 의원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주영 의원 본인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역정에서 상당히 지금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또 선거와 이렇게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걸리지 않습니까? 거기다 4선 의원 아닙니까? 네. 예. 이번에 5선 돌파하면 5선부터는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이 일종의 쭉 흐름인데 예.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저 4선 맞추고 내년에 5선 되면 국회의장 최소 전반기 후반기 언젠가는 한번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영원히 가문에도 국회의장으로 남을 판인데 그런 아마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된다면 예. 이주영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말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된다. 예. 박근혜 정권을 위해서 본인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 이런 옥죄를 하네요. 옥죄를. 예, 예. 그런 저는 일단 이 여권에서 이주영 의원 카드가 거론되는 문제부터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그만큼 이 바깥에서 찾아본 분이 적합한 분이 없으니까 다시 그렇다면 이 의원밖에는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또 이주영 의원을 조금 눈여겨본 것 같고요. 또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 친박이라는 이유로 예. 사실상 이 낙마를 했다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뭔가 좀 이 챙겨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반 국무위원과는 달리 대통령과의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 거다 이런 해석이 바로 즉각 바로 가능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온 분이 이거를 헤아리기 이거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시 이 현역 의원을 다시 기용하는 문제, 이 부분이 좀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바로 총선 문제죠.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 총선, 또 그 이명박 정부 때만 하더라도 임태희 의원이 비서실장 가면서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 임태희 전 실장의 경우에도 당시에 청와대 들어가고 나서 끝나고 다시 국회로 돌아오려 하는데 이게 굉장히 여의치 않습니다. 쉽지 않군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 임태희 효과를 많이 생각들을 해볼 겁니다. 아니 그런데 네.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김경진 변호사께서 이완구 총리 그 눈물 갖고 음모설 예. 하셨죠. 저도 사실 오늘 가만히 흐름을 보면서 제가 좀 목리설을 하나 퍼뜨리고 싶어요. 목리설. 예. 이 무슨 김기춘 비서실장의 목리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저 사람 아닙니다. 저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잘 보세요. 예. 김기춘 실장 어떤 분입니까? 예전에 저 장관 되기 전에 잠깐 공직 그만두었을 때 그래 안방에서 예. 아침 9시 되면 저 정장에 와이셔츠 입고 2층 서재로 올라갈 정도로 공직관이 뚜렷한 분인데 어제 수석 비서관에 있고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수비에 공석으로 퍽 남았었죠. 안 오늘 갔죠. 보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미 청와대 비표까지 반납을 했대요. 출입증 예, 반납했고 반납한 상태에서 지금 통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평상시에 김기춘 실장으로선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행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진짜 뭐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2일 날 그 당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 자식이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어도 보면 단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분인데 흐트러짐이 이런 분이 보면은 어제 대수비에서 자리도 펑 비어 있고 왜 그럽니까? 그게 제가 목리설이라니까요. 왜 목리를 부립니까? 사실은 보면은 혹여라도 보면 지금까지 1월 12일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시고 2월 17일 윤두현 홍보수석이 4개 부처 장관 발표할 예. 때까지 한 달 넘어 동안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그만둔다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1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니까 현안이 정리되고 나면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오늘은 진퇴를. 예. 그런데 2월 17일이죠. 이번에 설 연휴 직전에 윤두현 수석이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사표를 내시고 사표를 대통령께서 수용하셨다?
이렇게 처음 얘기하셔서 기정사실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 나옵니다만은 황교안 법무장관, 권영세 주중대사, 한강호 국민대통합위원장. 예, 많이 돌았습니다. 중간에 몇 분들 듣게 계세요? 아니 예. 여기 더 있어요. 예, 여기 쭉더 김학성 있죠. 예. 전 의원까지 합치면 14명인가 되더라고요. 예. 이게 3명으로 줄었다가 역대 저도 보면 한 20몇 년간 정치판 언저리에 있으면서 이게 압축되는 건 봤어도 압축되다가 다시 팽창되는 거 처음 봤어요. 예. 이게 뭐냐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평상시에 공직간에 뚜렷하기 짝이 없는 예. 그 김기춘 실장이 보면은 이 반납하고 전화 안 받고 이게 통상 보면 우리 흔히 목리 부릴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게 혹시 김기춘 실장의 목리가 아닌가 그런 분위기에서 아침에 민경욱 대변인이 아직 오늘 결정된 거 없다. 내일 대통령 취임 2주기고 바로 3월 1일이면 대통령 8박 9일 해외 여행 나가십니다. 자, 해외 여행 나가실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에서 청와대 지키면서 그렇죠. 모든 걸 꽉 지키는 이른바 수비 대장인데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결국은- 목리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예. 지금 우리 황 황 위원님. 소장님, 황 의원님, 예, 황 의원님 말씀에 이 목리 부분까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평소 모습과는 정말 다르다. 예,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어제죠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비서관에게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결근을 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이 되고 나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공휴일도 다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반납하고. 네. 아니 근데 뭐 필리핀도. 대통령께서 다음 비서실장 인선하기 쉽도록 자리를 빨리 피해가지고 본인의 모습을 아예 지워주는 것이 다음 비서실장 고르기에 좋다라고 판단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 삶의 궤적에 비춰봤을 때 예. 공백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 김 실장의 이 머리카락, 헤어스타일 가지고 이제 검사들이 많이 얘기들도 하는데요. 한치의 올이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이제 거기서 그분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저는 오늘 이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결근 소식을 들으면서 야, 새삼 정홍원 전 국무총리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4월에 이미 교체가 돼서 1년 가까이 본의 아니게 본인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정말 어정쩡한 상태로 국무총리직을 수행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웃는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손수 그날 비가 내렸는데요. 제가 참 가슴이 찡했습니다. 정홍원 총리가 퇴임하시는 날. 퇴임하는 날. 예,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가결된 순간에 이제 퇴임식을 했는데 굉장히 초라하고 잘 알려지지도 않게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퇴임식이 진짜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2월 그냥 16일 3시입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분이 그날 비 오는데 손수 우산을 받쳐 들고 경비 업무를 보는 분까지 전부 악수를 하고 웃으면서 떠났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 김기춘 비서실장 결근 소식을 듣고 야, 정홍원 전 국무총리 같은 분 정말 이거 쉽지 않은 일을 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김기춘 비서실장이 후임 실장에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이 영향을 끼칠 생각도 없는 것 같다. 그다음에 어제 보면 지금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이정현 수석이라든지 식사 같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어떤 정리를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직전까지 대통령이 마음속에 어느 정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그 부분이 틀렸다. 대통령이 스스로 틀었다. 그래서 대통령 혼자 여전히 지금 혼자 그냥 길속을 헤매고 있는 과정이고 이 비서실장 인선에 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없다. 요 정도가 정리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제가 딱 계속 해주셨는데, 독립설을 예. 계속 주장하는 게 예. 과거에 예. 조선시대 때입니다만은 영의정이나 정승 판서들이 보면 이제 사직서를 내지 않습니까? 낼 때 이런 게 있어요. 꼭 내 뜻이 원해서 아까 김경진 변호사 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건데 뭔가 그 부분에서 뭔가 좀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일종의 약간의 사보타지성, 태업 알겠습니다. 약간 사보타지성, 그러다 목리를 부린다고 그러거든요. JP가 만든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제가 보니까 인선이 너무 늦어서 3월까지 가다 보니까 설들이 목리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나옵니다. 예. 가장 좀 안 된 분 한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마 이제 제가 기자고 그래서 그런지 이 기자 출신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늑대 소년처럼 늑대야 오늘 늑대야. 발언이 첫 번째는 오늘은 특별한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했답니다. 예. 예. 어떤 확인도 아니고 감지하지 못했다. 눈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드릴 말씀도 본인이 없고. 예. 청와대에서 취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지하지 못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두 번째로는 드릴 말씀이 없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단 하루도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청와대. 제가 출입할 때 이 송경희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몰라요 대변인이었고요. 윤태영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요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민경욱 대변인 정말 이 인사가
이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아침마다 예. 기자들을 만나서 어떤 답변을 할지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지연되다 보니까 3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하나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서실장 하나 고르지 못하는 이 상황이면 저희가 이제 역대 정부 3년차 징크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상황 보시면 어떤 공통점을 느끼십니까? 저는 3년 차에 보면 꼭 대통령이 두 가지 심정이 됩니다. 하나는 예. 이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보니까 이제 알아서 일 좀 하려고 보니까 나중에 1년 빼고 나면 대선 2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예.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아는 것 같고 모두가 만기칠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은 얼마 안 남는데 문제는 그때 되면 재벌이라든지 관료들이 슬슬 한 발씩 뒤로 빼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변곡 좀 돌았어. 반환 좀 돌았어. 그래서 보면 3년째 가장 사고가 많이 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좀 공통적인 게 일단 소통령 김현철 사건부터 온로비라든지 부정부패 스캔들이 3년 차에 나오고 사실 YS 짧게 설명드리면 YS 같은 경우는 YS가 그 당시 뭐냐니까 94년부터 95년까지 JP를 쫓아냅니다. 일반적으로 신한국 창조하겠다 하면서 밀어붙이면서 세대 교체하겠다. JP 밀어붙이다가 6월 지방선거에서 와장창 무너지고 그 다음날 상품백화점 무너지고 완전히 꼬이기 시작하는 게 95년이에요. 예. 2000년에는 당시 DJ께서도 보면 새로 처음엔 조금 보면은 밀어붙였죠. 그래서 새천년 민주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 낙선 운동에서 확 밀었는데 결국 다수당이 안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DJ가 택한 돌파구는 뭐였냐니까 집권 여당 최초로 지도부를 갖다가 경선을 통해 뽑습니다. 이게 830 경선이에요. 그때 이제 보면 뭐 이인재, 한화갑, 김중건 이런 분들이 전면적으로 포진되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은 대통령 2년쯤 되니까 이런 4대 개혁 입법 기억하실 겁니다. 사학법이라든가 과거사, 그다음에 언론관계법 등에서 밀어붙입니다. 그때 한나라당에서 결사항전을 하죠. 예. 이게 항상 2010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뭡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세종시 수정안 밀어붙입니다. 예, 실패했죠. 예. 실패했죠. 그러면서 그러나 6.2 지방선거에서 무너지고 나서 결국은 6월 29일 날 박근혜 당시 의원이 뒤집어 엎고 그래서 사실상 타협을 해서 8월 21일 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의원 손잡고 정권 재창출에 함께 노력하자 해서 조금 무마하는 건데 하여튼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자,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이제 내일부터 3년 차로 들어갑니다. 네. 3년 차에 이런 부정부패 스캔들이 됐건 개파 갈등이 됐건 아니면 공직기강이 풀리든 그런 게 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 박근혜 정부, 지금 이 도표 보시겠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복이 많은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복이 많다. 예, 왜요? 왜냐면요, 이 3년차 징크스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권력형 비리입니다. 아, 권력형 바로 비리. 자녀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변 인물을 통한 권력형 비리인데, 지금 권력형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 비교가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김현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자제분들 이때 게이트 막 터지기 예, 시작. 자제분들이 신승용 있었고. 게이트를 통해서 이 예. 아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올해는 없습니다. 물론 4월에 보궐선거 3곳이 있지만 이런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이라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 선거를 통해서 어떤 3년차 정권 심판이다. 이건 비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가 정말 좋은 토양에서 이 3년차를 예. 맞는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이토록 좋은 토양 하에서 이 인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더디고 이렇게 힘들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멸이라고 하죠. 예. 자꾸 어떤 스스로 이를 침체해가고 침몰해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올해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었으면 박근혜 정부가 심판 받았을 거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이제 중간 선거가 있으면요. 무엇보다도 여당이 어떤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 무조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나섭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 굉장히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걸 한번 겪고 나서 꼭 하는 게 현직 대통령이 탈당을 하게 되는 그런 사태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당과 대통령이 완전히 남남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지만 대통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그런 중간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 아무리 친이 친박 갈등이 고조가 된다든지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른바 비박계가 중심이 돼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더라도 완전히 등을 돌리는 그렇게까지는 못 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올해 집권 3년 차,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차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9월까지는 편안할 겁니다. 특별한 9월까지 사고만, 뭐 세월호 같은 사고만 터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방금 이 조수진 기자 얘기한 대로 예. 당장에 지금 선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담배값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이 설 민심 여러 가지 안 좋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수도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지금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게 바로 폭발해서 그게 대통령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갔을 텐데 그런 요소 지금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정윤회 문건 사태 그러니까 친인척 사건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올 1월에 지금 이미 통과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의 불통 문제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측근을 통해서 뭔가 이게 어떤 권력형 비리 문제는 별로 생길 여지는 없어 보인다. 예. 그래서 선거 모드에 들어갈 9, 10월 되기 전까지는 하나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인사에 더 전념을 해야 됩니다.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정말 확연히 보여줘야 되는데요. 예. 우리 김경진 변호사 검사 출신입니다만 민정수석실 구성 보면서 제가 대통령에게 변화를 요구하기는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예. 이 민정수석실이라는 거는 공직자라든지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전부 다 지난번 물러났던 민정수석실이 비판받았던 게 바로 모두 다 현직 검사를 쓰고 대통령의 공약과는 엇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전부 대구 경북 출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 문화를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3년 차를 맞이하는 이 민정수석실 바로 여기서 이제 공직자 기강 같은 어떤 그 의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역시 현직 검사들 그리고 또 전부 TK 여기에서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의 변화 정말 기대하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변할지 안 변할지는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요. 짧게 우리 마지막 주제 하나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무부총장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네. 사무부총장은요, 정말 작지만 센 자리입니다. 작지만 센 자리. 예. 그 전에 보면 지금 문재인 새정치당 대표가 그 자리에 친노를 앉히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있다가 반발을 사고 있는 그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무부총장이 항상 이 수면 위로 올라가는 거는 선거를 1년 정도 앞에 두고 항상 사무부총장에 누가 기용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총선과 대선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총선 대선, 이 총선 후보자를 선출하고 대선 후보를 뽑고 전부 대의원들이 합니다. 또 지역위원장의 힘이 가장 셉니다. 바로 이 지역위원장을 선출하고 이 대의원들을 선출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발휘하는 자리, 바로 수석부총장이죠. 수석부총장. 네. 예, 문재인 당대표가 탕평 아까 그랬죠. 사무부총장이 어떤 자리냐? 간단합니다. 막강한 자리입니다. 막강한 자리. 막강한 자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가 사실은 원내 일을 총괄하는 것 같지만 원내 수석 부대표가 모든 걸 사실 지휘하거든요. 예. 야전 사령관격이고 당에서는 당에도 보면 사무총장이 있습니다만은 조직이라든가 조광특이라든가 이런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사무부총장. 네, 알겠습니다. 제1부총장이에요. 막강한 자리인데 막강한 자리예요. 문재인 대표께서 뭐 내가 친노를 깨부수겠다, 개파 없애겠다 했으면 그 자리에 친노 아닌 사람 좀 앉히면 안 됩니까? 굳이 친노를 앉혀야 됩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 참 닮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 문재인 서로가 얘기했던 공약을 지금 서로 깨고 있거든요. 예.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현직 검사들 절대 집권하면 쓰지 않겠다.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실 등에 파견 근무 안 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약 다 깼습니다. 문재인 대표 전당대회 내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탕평 인사하겠다. 친노라면 오히려 불이익을 주겠다. 다음 총선 때 오히려 친노를 배제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내년 총선이 1년 정도 다가온 시점에 이 총선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사무부총장을 네 사람을 시키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추진을 하다가 불발되면서도 계속 지금 굽히지 않고 있는 이 모습. 오늘 저녁에 또 만난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저녁 8시부터 최고위원회가 열리는데요. 네. 여기서도 아마
그 관철이 되기란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 대표도 자기 사람 있습니까? 자기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친노는 다 자기 사람 맞습니까? 지금 친노 같은 경우에는요. 뭐. 문재인 대표를 리더로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의 가장 1차적 목표가 뭡니까? 바로 다음 총선에서 다시 한번 금배지를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지금의 현재 국회의원들 2012년 총선 때 누가 공천을 했나요? 바로 이해찬 전 대표, 한명숙 전 대표 이런 분들하고 문재인 대표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문재인 대표에게 빚을 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1m, 10m, 문재인 대표랑 1m 그룹이 있고 10m 그룹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1m 그룹에 뭐 삼철이라 그래서 원래 전해철, 예. 이호철, 예. 양정철. 그래서 2012년 대선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이 삼철을 빼라. 왜 삼철이 갔다가 이상하죠. 왜 또 여기도 문고리 3인방인데 뭐 거기도 삼철일까요? 예, 아까 보니까 우리 예. 조수진 차장 말씀대로 저 욕하면서 서로 닮는다는데 저 정말 닮았어요, 두 분이. 예. 여기 지난번에 3인방, 삼철이. 문재인 대표가 갑자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문제 여론조사로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당내에서 바로 얘기한 게 그겁니다. 우리 당 내에도 문고리 권력이 있는 것 같다. 대체 문고리다. 누구랑 상의해서 문 대표가 그런 제안을 했을까? 예. 굉장히 불쾌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분들이 진짜 중심으로 문재인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지금은 같은 배를 탔다고 같은 봐야 배를 되는 탔다. 거죠. 일단 문재인 대표를 통해서 공천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빚을 졌다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내년 4월 총선 공천권 문재인 대표는 상향식으로 하겠다,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대표가 공천권을 가장 막강하게 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권력 구조가 당 대표가 따로 있고 따로 뽑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표 중심에 훨씬 더 많은 기존의 대표보다 권한이 훨씬 더 막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궁금한 게 저희 보면 문재인 대표께서 무슨 말씀들을 하실 때 보면 세게 친노를 대변하는 듯한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보면 뭐 김현 의원, 진선미 의원도 10m, 20m 그룹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런 거예요. 예. 지금 과거에 예. 97년 이전에 야당은 50년 동안 야당만 해서 여당이 얼마나 맛이 달고 달콤한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뭐 김현 말씀하셨죠. 전해철 이 사람들은 다 청와대에서 행정관 내지 비서관 내지 다 거쳤던 사람이고 권력이 얼마나 달콤한지 알아요. 이 사람들에게 당장 중요한 건 내년 2016년 총선이지만 예. 현재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야당인 문재인 대표가 가장 유력한 2017년 대선 주자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 권좌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년 총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문재인 중심 똘똘 뭉쳐갖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자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시 2003년에 사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386 당시에 얼떨결에 30대 중후반에 청와대 가서 일만 하다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권력도 늘어보겠다는 욕심들이 아마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타고 있지 않을까요? 계속 이 저도 문재인 대표는 지금 황 의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 이 지금 대선 후보로 가는 길, 또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순탄한 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와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합쳐져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됐지만 실질적인 구성원을 살펴보면 친노 정당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김현 의원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떻게 가야 또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지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 이거 정말 단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양쪽 여당, 야당 쪽의 대표 좀 바뀌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북한이 어제 10개월 만에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이 회의석상에서 미국과 반드시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죽음 터 입에 올리기 힘든 공격적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북한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0개월 만에 당 중앙군사위, 예.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가 뭐 하는 겁니까?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원래 예. 정상이고요. 거기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은 10명 내외로서 거기 이제 총참모장, 작전국장 뭐 이런 중요한 장성들이 들어가는 건데 예. 이번에 하는 거는 확대 회의를 했어요. 확대 회의를 하는데 면면을 보니까 군단장 이상 간부들이 다 들어간 것 같고 그러니까 군으로서의 군부의 최고위 간부들이 다 모였다 그러는데 저 회의 장소가 예.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예, 저도 좀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벽이 막 벽돌이 있고. 좀 이렇게 길쭉하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예, 그렇습니다. 생겼고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쪽 왼쪽 밑에 사진을 보면 예. 옆에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벽에. 있습니다. 예. 저걸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런 회의장 모습으로 봐서 최고사령부 지하 벙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쟁 때 사용하는 지하 벙커에서 예.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전쟁이다 정말. 너네 정말 똑바로 전쟁 준비를 하라는 그런 각오를 주기 위해서 저런 지하 벙커에서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하면서 전쟁 준비를 완성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요. 예. 저게 지금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감북산 인민무력부 청사가 있는 지하에 최고사령부 지하 벙커가 있다. 그리고 잠오산에 평안남도 평성시에 있는 잠오산에 전시 최고사령부 지하 벙커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저건 어느 벙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하 벙커가 틀림없어 보이고요. 예. 저런 회의에서 저렇게 군단장 이상 각 병정, 군정 사령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것은 정말 올해 안에 전쟁 준비를 너네가 완성을 하라. 이건 최고사령관이 너네한테 주는 직접적인 명령이다. 이런 것이 틀림없을 것 같고요. 예. 여기서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군사지휘 체계를 바꿀 때에 대한 김정은이 지시가 있었다고 북한 방송에서 보도를 했는데 저게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하건대는 최고사령부는 말 그대로 전시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평상시에는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책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데 최고사령관은 전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좀 간소화했다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 봐서는 최고사령부가 평시에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전쟁 때 가동되는 체계를 예. 평시에도 가동하겠다. 평시에 가동을 시켜서 전시 상황이 되면 그 즉시로 전시 체제로 넘어갈 수 있게끔 지휘 체계를 간소화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은 왜 나왔는가 하면 그전에는 총정치국장이 군서열 1위, 예. 총참모장이 군서열 2위였거든요. 인민무력부장이 3위. 네. 근데 지금은 총정치국장이 1위, 인민무력부장이 2위, 총참모장이 3위로 내려앉았어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뭔가 지휘체계에 변화가 있다고 있구나. 봤는데 저런 것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 정말 저쪽에 커튼 친 부분에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한반도 지도나 남한 전역 지도 광폭 큰 지도가 걸려있는 최고사령부 작전 지도가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아니 그러면 오늘 한 얘기 미국과 반드시 전쟁을 하겠다라고 네. 한 것이 단순 협박이 아니라 진짜 진심입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평상시에도 불구하고 전시처럼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 우리를 치지 말아라. 예. 우리를 치면 미국 본토까지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이건데 이거는 누가 북한이 어떤 힘이 있어서 미국 본토를 쑥대밭으로 만들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협박인데 그런 협박임에도 틀림없지만 두 번째로서는 역시 여차하면 한국에서 어떤 남남 갈등이 세게 일어난다든가 주한미군 철수가 일어난다든가 어떤 남한 정세가 흔들거릴 때는
언제든지 치고 내려오겠다는 그런 의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근데 언제든지 치고 내려오겠다 하니까 좀 무서운 얘기인데 예. 바로 직전에 그 섬 타격 훈련, 예. 섬을 공격하는 훈련을 김정은이 직접 지도를 했습니다. 네. 진짜 저는 김정은이 전쟁할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우려스러운 게 지금 저 사진이 준비되면 뭐 예. 보이면 좋겠는데 그 김정은 앞에 예. 그 작전 예, 저기 작전 섬이네요. 지도가 있어요. 저기 어제 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전 지도. 그 예. 작전 지도 여기 지금 저 쌍안 여기 있습니다. 예, 예. 타격 및 요 나오거든요. 지도 나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저 지도에 어느 섬을 가리키면서 이 섬을 타격을 하라. 예. 이런데 김정일 시대 때는요 저런 게 비밀이라고 아, 저런 거를 찍질 않았어요. 지도도 비밀이다. 군사 지도도 비밀이다. 비밀이다. 지도 어느 부분에 넣으면 여기서 보면 아 저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도 말했지만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도 어떤 사람들이 참가하는 것을 보면 아 이 사람이 무슨 지시를 하고 있겠구나 하는 추측이 상당히 가능하거든요. 예. 김정일 시대 때는 그런 거를 전혀 김일성 시대에도 전혀 우리한테 알려주질 않았어요. 근데 저렇게 알려주는 의도가 뭘까요, 과연?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내가 그렇게 하는데, 누가 거기다 대고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냥 찍어 다, 내보내. 아이고, 장군님, 사실 이러면 적들이 우리를,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 이럴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역시, 김정은의 머리가 조금 안 좋지 않을까. 김정은이 머리 별로 좋지 않다. 아, 머리가 별로, 원래 그런 말이 좀 있었어요. 이제 평양에서 예. 김정은이가 될 때 이제 장성택이가 큰형 정철이를 제끼고 정은이를 지도자로 시킨 것이 정철이보다 머리가 안 좋아서 시켰다는 그런 소문들이 북한에서 좀 김정은을 돌았거든요. 시킨 게 머리 나쁜 김정은을 시켜서 자기들이 흔들어야 되겠다. 자기가 흔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김정은을 시켰다는 말이 돌았는데 그 말은 뭐 이제 통일이 된 다음에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런 것들을 보고 행동하는 거 보고 저런 사진들을 공개를 해서 장령들이 얼굴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거 보면 역시 조금 모자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저 타격 훈련 지도를 저렇게 보여주는 것도 사실 우리한테는 의미하는 바가 크고 군 장성들이나 작전을 하는 사람들은 저 친구들이 뭘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저런 거를 왜 부디 공개를 할까? 그런데 다른 의도로 보면 또 우리가 여차지 가면 이거를 우리가 타고 앉겠다. 백령도든 연평도든 소연평도든 우리가 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겁을 주는 거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정말 저는 이렇게 위협을 하도 자주 하니까 너무 자주 하니까 예. 저 사람들이 위협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지난번처럼 네. 연평도에 포격을 예. 도발을 할 수 있을지.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예. 이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예. 확대회의 이후에는 핵실험을 하든지 미사일을 쏘든지 도발을 했거든요. 군사 도발을 했어요. 지금 확대회의가 어제 열렸으니까 예. 오늘 이 순간이든 내일이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이 예. 저 젊은 지도자가 2009년 1월 8일 날 후계자로 공식 됐거든요. 예. 그 이후에 2010년도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천안함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 예. 저 친구가 올라가서부터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모하고 폭력적이며 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저 친구들이 백령도를 칠지 연평도를 다시 칠지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예. 그걸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핵실험, 예. 4차 핵실험, 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핵실험은 제가 보건대는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키리졸브 키리졸브 한미 합동훈련이 있습니다. 예. 그때 아마 미국이 어느 정도의 무력을 가지고 오는가를 잘 보겠죠. 그 보고 대응한다. 네, 보고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고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5월달에 이제 4월달에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비동맹 60돌 행사가 있고 5월달에 러시아에서 5월 9일날 대독 전승 기념일이 70돌이 있고 그다음에 10월 10일날 당창건 기념일이 있고 이 명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 어떤 핵도발을 하는 경우에 핵실험하는 경우에 중국도 가만 안 있을 거고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고 미국도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요거는 좀 남겨놓고 계속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핵도발은 남겨놓고 예. 연평도 도발 같은
그건 가능하다. 직접적인 군사 도발은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기 보니까 실쿠원 미사일. 예. 이번에 이 미사일을 쏜 게 오랜만이라고 들었습니다. 저 실컷 미사일이 저 1980년대부터 있던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별로 정교한 미사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위력은 대단히 크죠. 저게 딱 옛날 미그 15 비행기처럼 생겨서 미그 비행기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게 그 폭약을 그 큰 데다 다 실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기동이 빠른 고속함이나 뭐 이런 거를 맞추기는 좀 힘들겠지만 뭐 수송함이나 우리 일반 오선을 공격하는 데는 뭐 들어와서 아야 치면 박살이 나겠죠. 그러니까 저런 거를 보여준 거 샘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섬을 공격할 때 포를 공격을 하면 공군이 뜨면 샘 미사일로 비행기를 잡고 우리 구축함이나 우리 이지스함이 오면 실컷 미사일로 타격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자기네 무력 시위를 한 건데 조금 걱정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걱정이 근데 뭐 관련해서 지금 김정은이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김씨 3부자 이 우상화물이 붕괴가 되고 있다. 예.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북한에는 뭐 김일성 우상화 조형물이 많죠.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우상화물이 정말 어떻게 보면 수십만 개라고 지금 뭐 3만 8천 개라는 건 그냥 바깥에 서 있는 것만 말하고 예. 실내까지 있는 우상화물은 수십만 개인데 수십만 개. 심지어 어떤 정도인가면요 1호 창작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김부자 건데 김부자 동상을 운반하잖아요. 제작해서 만세 창작사에서 모란봉 언덕까지 옮길 때는 모든 차를 다 정지를 시킵니다. 다 정지를 시키고 김일성이 차가 가듯이 똑같이 경호를 해서 가서 동상을 세우고 동상 세척도 36.5도 물을 데펴가지고 추호하신다고. 정말입니까? 그거 정말입니다. 동상이 사람이라고 물을 36.5도 사람 체온에 맞춰서 딱하게 데워서 맞춰가지고 그 동상 청소를 하는 것이 북한인데 그 북한에서 지난해 11월에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사령부를 보위하여라는 벽화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김정일이 어머니 김정숙이가 몸으로 막아서서 일본 놈들한테 총을 쏘면서 김일성을 살렸다.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이전에 해산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일어나는데 문제는 북한이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거를 남조선 괴뢰도당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실제로 그 일은 뭐 건물이 낡아서 넘어진 겁니까? 아니면 북한 내부적으로 불만 세력이 부순 겁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이미 40년 된 우상화물들이 많다는데 첫 번째가 있고 낡았고 두 번째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페인트 칠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벽에다가 김일성이라고 쓴 글자나 김정일이라고 쓴 글자에 페인트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김일성 바보 이렇게 뭐 그렇게 자기가 낙서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 군은 비상사태입니다. 군 부대가 들어와서 막고 모든 것을 뒤지는 건데 저런 것이 일어나는 거를 북한은 항상 남조선 국정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고로 선전하는 남조선은 우리 철전지 원수이다. 이런 것을 하는 건데 그거 자체로 무너졌을 수도 있고 북한 내부 주민들이 소행인데 그거는 안기부나 국정원이 탓으로 돌리는 거죠. 예, 저기 북에 계실 때는 그 선전 믿으셨죠? 뭐 믿었죠. 믿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경제 얘기 좀 오늘 해보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황금벌 상점 편의점이죠? 아니면 편의점이 아니고 편의점 아닙니까? 외화상점 비슷한 건데 그 원래 황금벌 상점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강 역전 앞에 그 외화상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외화상점 뭡니까? 외국 돈을 줘야지만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렇죠. 달러를 줘야 외화상점을 주는 건데 지금 이게 조선신보 기사에 나왔는데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한다. 그런데 그 황금벌 상점이라는 게 당정연의 39호실 산하의 모란지도국이라고 있어요. 외화벌이 국이. 그 산하에 있는 외화벌이 상점이거든요. 국영기업이네요. 국영기업이죠. 근데 거기에 대체로 이제 외화상점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하면 질이 좀 좋은 물건을 갖다 놓았으니까 간부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사고 장마당에는 일반 서민들이 가서 사서
장마당 물건이 질은 좀 좋지 않고 외화상점 질은 상당히 좋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조선신보 글만 그대로 읽어보면 여기에도 질 좋은 상품을 놨음에도 불구하고 물건값을 장마당 가격하고 맞췄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러면은 일반 서민들도 예. 황금벌 상점에 가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조선신보가 말하는 선정용 문구고 예. 실제로 가보면 장마당 가격보다 세거나 외화로 팔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가서 사기는 힘들다. 근데 다만 이전에는 그 외화상점의 한쪽 구석에 조그만 매장을 넣고 거기서 이제 급한 물건들, 편의점처럼 예. 물건을 팔았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뉴스 그대로 들으면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전 매장을 오픈을 해서 아주 아무 때나 자유롭게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의점 개념처럼 그렇군요.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거는 두고 봐야죠.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북한 관련 소식이 직접 들어가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북한 경제가 좋아진 측면이 있다. 장마당을 하면서 어떤 쪽에서는 아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거리를 유리글씨가 하는 꽃제비들이 더 늘어났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 북한 전반적인 사정은 이전 고난의 행군 시기 1990년대보다 훨씬 나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나아진 것만은 사실이고 조금 몸만 움직이면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제 꽃제비는 계속해서 있고 몸을 움직이면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실제 말로 육체 노동을 해서라도 밥 먹을 방법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게 한 끼인지 세 끼인지 그 문제의 차이지 일주일씩 이전처럼 굶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대신에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많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다 똑같이 못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군요.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소고기만 먹고 돼지고기를 안 먹고 우유만 먹고. 있습니까, 북한에도? 그렇죠. 엄청 부자네요. 엄청 부자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눈앞에서 보이니까 사람들이 불만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가 남조선 사회라고 그렇게 비난을 해왔는데 이젠 북한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살기 좋은 나라고 역시 힘없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훨씬 살기 힘든 거예요. 마지막 그런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그 앞으로 전망 예상에서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면 갈등이 심해지고 마찰이 생기고 심지어는 폭동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북한이 지금은 시장을 적절한 선에서 통제를 하면서 운영을 해요. 체제에 큰 해가 안 되면서도 사람들이 먹고 살아서 불만이 없게끔 적정 수준에서 유지를 하는데 이 적정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지 김정일 리더십이 그것을 보장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제 통제선을 벗어나면 자본주의가 넓게 퍼져서 위험해지는 거고 그걸 또 지나치게 통제하면 경제가 다시 90년대로 돌아가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험해지면 갑작스러운 무력 도발도 할 수가 있고 걱정입니다. 다음번에 자세한 얘기 또 더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서쪽에서 날아오는 황사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북쪽에서 언제든지 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